전국 전세 가격이 8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물량이 과다 공급되는 만큼 전세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나머지 은행들도 이번 주 안에 예금금리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조원 카이 신임 사장이 경남 사천 본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카이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항공 정비 사업을 지목하고 한국 항공산업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5주간 보합세를 나타냈던 전국 전세 가격이 8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내년 입주 물량도 역대 최대인 44만 가구에 달할 예정이고 정부도 매년 20만 가구씩 앞으로 5년간 100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물량이 과다 공급되는 만큼 전세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9일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3% 올랐지만 경기 인천은 내렸고 5대 광역시는 보합, 나머지 지방은 0.02% 하락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 시장에 물량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엔 사상 최대 규모의 새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라 전셋값 하락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전셋값이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입주 물량이 워낙 많은 데다가 분양계약자들이 잔금 때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를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입주 아파트는 전국 44만 가구로 올해보다 6만여 가구 늘어날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1997년보다 많은 물량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 수분양자의 경우 추가 대출이 막히면 매물로 쏟아낼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는 내년 다중채무자에 대해 추가 대출을 옥죄는 신 DTI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 있는 대출자의 경우 DTI 산정 시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 반영하던 것에서 원리금 전액을 반영하는 겁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산 뒤 곧바로 전세를 놓는 갭투자자의 한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전세값이 떨어지면 전세 만기가 돌아온 세입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아 돌려줘야 하는데 대출이 녹록치 않을 경우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시한이 내일입니다. 제빵기사들이 직접 고용을 포기하지 않으면 파리바게뜨는 수백억 원대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파리바게뜨가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 이행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까지 직접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빵사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의회, 협력업체 3자가 함께하는 해피파트너즈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체 5,309명의 제빵기사 중 약 70%인 3,700여 명이 동의해 해피파트너즈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본사로 직접 고용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용부가 직접 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과태료도 530억 원에서 160억 원 수준으로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바게뜨는 계속해서 제빵기사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제빵기사들의 반발이 심해 100%의 동의를 얻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는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받은 직접 고용 반대 확인서가 허위 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필요하면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나 대면 접촉을 통해 직접 고용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 시정 지시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소송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6년 반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나머지 은행들도 이번 주 안에 예금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8개 적금과 11개 정기예금의 예금금리를 0.1에서 0.3%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위비 짠테크 적금의 금리는 0.25%포인트 인상된 최고 연 2.55%를, 정기예금인 위비 슈퍼주거래 예금은 0.3%포인트 인상된 최고 연 2.1%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영업 전 창구와 온라인 모바일 뱅킹 모두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KB하나은행은 내주 초부터 예적금 금리를 0.1에서 0.3% 인상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수신금리를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농협은행은 1년 정기예금에 최대 우대금리 0.2%를 적용해 2.02% 기본금리가 적용됐고 내주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계획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예적금 금리를 최고 0.2%포인트 올리며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리 인상 직후 한 주 전보다 0.07에서 0.08%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연 3.58에서 4.78%로 전주보다 0.07%포인트, 10월 말보다 0.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면서 시중금리가 이미 올라 대출금리에 반영된 상태에서 한은이 내년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리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대출금리도 차츰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탓에 대출금리도 따라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김조은 사장이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항공정비 사업을 지목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얼룩진 카이를 항공정비 사업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카이 본사를 김상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조은 카이 사장이 경남 사천 본사에서 사장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항공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카이가 항공정비 사업의 선구자 역할을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항공부품 산업을 살려야만 한국의 항공산업이 제조업의 주축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카이 말고는 이 일을 할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선구자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사장은 항공 정비 사업에 강한 욕심을 내는 건 일자리 창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산업입니다. 카이만 해도 당장 1,000 단위의 인력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카이는 당장 단기 순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싱가포르로 가는 중국으로 가는 그러한 수요들을 국내에 잡지 않고는 항공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김 사장은 국토부가 발표할 항공정비사업자 선정에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12월 중순쯤에는 국토부에서 마무리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대단히 긍정적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조은 사장은 국군의 공급책에 대한 수리온 헬기의 체계 결빙 인증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데오에서 하고 있는데 실험실에서의 시험을 풍동시험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만족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주원 사장은 항공정비 사업자 선정과 수리원의 전력 화재계, 해외 고등훈련기 수출 등을 통해 카이의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 사장이 카이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로 효성의 조성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전원 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특히 총수일가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 회의에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효성그룹 오너 일가가 고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정위가 효성그룹 오너가인 조성래, 조현준 부자를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앞서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은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 제조회사인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한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총 296억 원의 가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조성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발행 주식의 62.78%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가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 조현준 회장과 조성래 명예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발 대상에는 총수일가뿐 아니라 당시 실무자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그동안에는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도 공정위가 법인만 검찰에 고발하거나 책임 자격인 대표자와 임원까지만 고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제는 개혁할 날이 대기업 실무직원까지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실무자까지 포함한 개인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인 고발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불법행위 칼날을 법인 임직원에게도 겨냥하겠다는 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벗고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는 겁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예고 없이 고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원칙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앞으로 대기업 총수와 실무자 고발이 더 늘어날 것인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보고서 하나에 우리 증시 상장사의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보고서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락한 겁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 이 우리 증시의 외국계 증권사 입김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의 유명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지난 27일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의견 보고서를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곧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가 하락 위험에 대해서 경고했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는 29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보고서가 발간된 후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5.08%, 금액으로는 14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이 1,230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 기관도 200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5% 이상 떨어진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렇게 외국계 투자은행의 의견 때문에 우리의 주가가 흔들렸던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10월 19일에도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에 대해서 해외 진출 목표가 과도하다면서 목표 주가를 당시 주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셀트리온 주가는 하루 만에 8% 넘게 추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올해 2월과 10월 글로벌 투자은행 UBS, CLSA 등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닌 우리 경제 전체가 외국계 IB 보고서에 영향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전 발표된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를 떠나라 보고서와 홍콩 페레그린 증권이 낸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달러 대출 만기 연장에 악영향을 주었고 결국 만기를 늘리지 못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됐었습니다. 네, 국내 상장사의 상황은 국내 증권사들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외국계 투자은행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외국계 투자은행의 경우 국내 기업들보다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가 높은 것인데요. 실제로 국내 증권사 보고서는 매수 일색인데에 비해서 외국계 투자은행의 보고서는 매도 의견이나 부정적인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경우 규모가 크고 세계적으로 거래 고객이 많다는 것도 보고서의 파급력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오늘 기준 53%가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받아보기가 쉽지 않고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증권사 리포트는 해외에서 파급력이 적은 편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 외국계 투자은행이 고의로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주가 하락을 위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일부러 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공매도의 특성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다음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입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고의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매수 의견을 낸 삼성전자에 대해 국내 개별 종목에 대한 평가는 잘 내지 않는 모건 스탠리가 부정적 전망을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 평균치는 333만 5천 원인데 비해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280만 원으로 5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발표한 27일 삼성전자 공매도 거래 대금도 전거래일의 6배가 넘는 253억 원에 달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투자은행은 단순히 창구 역할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외국계 증권사와 공매도와의 관련성을 연결짓는 건 무리라며 하지만 외국계 IB 보고서 하나의 출렁이는 국내 증시의 취약점과 국내 증권사 보고서에 대한 낮은 신뢰도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가 우리 증시 종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팀을 새로 꾸려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규제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오전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관련 정부 부처들이 적극 협력해 가상통화 현안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 TF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것은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F는 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관계부처 TF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는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체 내부 TF도 발족해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에서 10월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했지만 10% 이상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2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금리 수준별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연 10%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지난 9월과 10월 모두 0.5%로 2015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은 기준금리가 1.25%로 내려간 작년 6월 0.2%까지 축소됐다가 올 들어 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작년 8월 76%에 달했던 3% 미만 저금리 대출은 20%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은행들이 금리에 미리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자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신용대출로 옮겨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새로 창업한 사업체 10곳 중 5곳은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1년 1분기에 창업한 사업체의 3년 생존율은 전국 평균 53.5%로 조사됐습니다. 3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곳은 45.4%를 보인 강원이었고 전남과 전북, 경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3년간 생존한 사업체의 평균 고용 증가분은 1.3명에 그쳤고 같은 시기에 창업한 사업체의 5년 생존율은 38.3%에 불과했습니다. 고용정보원은 강원과 전남, 전북, 경북의 경우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분기 자산운용사 5곳 중 2곳 이상이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 적자를 본 자산운용사는 전체 195곳 중 42.1%인 82곳으로 지난 분기보다 19곳 늘어났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전체 순이익도 1,703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8%,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9.7%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63억 원으로 2분기보다 6.1% 증가했지만 지분법 이익 등 영업 외수익이 감소해 순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 사업자 진입이 늘어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적자 회사 비율이 40%를 웃돌았다며 신설 회사 등 수익 기반 취약회사의 수익 현황과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 11개구 초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1년 10개월 새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초소형 아파트 가격의 급증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문에 손이 끼이는 등의 자동차 비충돌 사고가 매해 1,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비중이 49.9%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좌석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가 잦았습니다. 알바천국에 따르면 전국 아르바이트생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42%가 근무 중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 대표적 피해 사례로 외모에 대한 평가, 불쾌한 성적 발언, 신체 접촉 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총 13,255명에 달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종사업종으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과 유흥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외국인에게는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